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생 살면서 겪은 일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프고 또 가장 깨달음이 컸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75살인 박말순이라고 하고요. 아들 하나 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죠. 우리 아들 민수가 결혼을 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참 예쁘고 착해 보였거든요. 첫인상부터가 그랬어요. 시댁 인사 올 때도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눈빛도 맑고 순해 보이고 말이에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그랬어요. 명절이면 며느리가 와서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하면서 부엌 일도 도와주고 평소에도 자주 안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생각했어요. 손주 둘이 태어나면서부터 제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아기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물론이죠. 손주들이 얼마나 예쁜데요. 당연히 봐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거의 매일이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정말 몸살이 심해서요. 며느리 목소리가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들네 집에 가보면 며느리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어머님, 민수 월급이 너무 적어서 살기가 힘들어요. 애들 기저귀값, 분유값만 해도 벌써 몇십만 원인데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먹먹했어요. 내 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고생시키는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요리할 힘도 없어요 하니까 제가 미역국도 끓여주고 갈비찜도 해주고 반찬 몇 가지씩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숨통이 트여요. 손주들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작은애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정말 하루 종일 아들 내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며느리는 어머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곤 했거든요.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청소기 돌리기도 힘들어요 하면 제가 청소를 했고 빨래도 너무 많아요 하면 제가 빨래를 했어요. 심지어 장 보러 가는 것도 제가 했어요. 며느리 말로는 장 보러 나가면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아요 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씩은 힘들었어요. 제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매일같이 아들 내 집에 가서 애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쑤셨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좀 힘들면 우리 아들 내외가 편해질 거야. 며느리가 몸이 안 좋은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이런 생각으로 버텼어요. 며느리를 보면 정말 가련해 보였거든요. 며느리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어머님, 민수 월급으로는 정말 살기 힘들어요. 애들 키우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어요. 어쩌다 옷 한 벌 사려고 해도 가격표 보고 포기해요. 친구들은 다 여유롭게 사는데 저만 이렇게 쪼들리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 아들 월급이 적어서 며느리가 고생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용돈이라도 좀 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어머님, 그런 건 괜찮아요. 어머님도 연금 받으시는 게 얼마 안 되실 텐데요 하면서 사양했어요. 그런 모습이 더욱 기특해 보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며느리 옷장에서 가격표가 떨어져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이 스웨터 하나가 3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유진아, 이 옷 비싸네? 했더니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아, 그거요? 친구가 사준 거예요. 제가 살 수 있는 옷이 아니죠 하고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또 한 번은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 걸 들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래, 100만 원짜리면 명품보다는 싸니까. 뭐 사도 되지. 어차피 내 돈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까 며느리가 황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누구한테 전화했어? 하고 물어보니까 아, 친구요. 별일 아니에요 하면서 휴대폰을 재빨리 가방에 넣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스러운 일들이 눈에 띄었어요. 며느리가 받는 택배가 많아졌어요. 제가 손주들 보러 가면 거의 매일 택배가 왔어요. 뭐 시켰어? 하고 물어보면 아, 애들 기저귀요 하거나 생필품이요 하고 대답했는데 박스 크기가 기저귀 박스 같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 방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옷장 서랍을 정리하는데 명품 가방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것도 비닐 포장까지 씌워진 새 가방들이요. 제가 놀라서 유진아, 이 가방들 언제 산 거야? 했더니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아, 그거요? 친구들이 선물로 준 거예요. 제가 뭘 알아요. 명품이 뭔지 하고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가방들이 몇백만 원은 될 것 같아 보였어요. 친구가 그렇게 비싼 선물을 여러 개씩 준다는 게 이상했죠. 그리고 며느리 말로는 돈이 없어서 옷 한 벌 사기도 힘들다고 했는데 명품 가방은 여러 개씩 있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들도 눈에 띄었어요. 며느리가 쓰는 화장품들도 비싸 보였어요. 제가 마트에서 보던 화장품과는 달랐어요. 포장지부터 뭔가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유진아, 이 화장품 어디서 샀어? 하고 물어봤더니 역시나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였어요. 며느리 친구들이 얼마나 후한 사람들인지 정말 신기했어요.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늘 돈 없어서 살기 힘들다고 했으니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제가 평소보다 일찍 아들 네 집에 갔어요. 손주 큰애가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급하게 간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며느리 방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나왔어. 하고 큰 소리로 인사를 했는데 며느리 방에서 답이 없었어요. 조용히 방 쪽으로 가봤더니 며느리가 책상 서랍을 급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두드리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하고 당황해했어요. 큰애 괜찮다고 해서 일찍 왔어. 뭐 하고 있었어? 했더니 며느리가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서랍을 닫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제가 그 서랍을 열어봤어요. 평생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진 적이 없는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통장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아는 며느리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들이었어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그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봤는데 첫 번째 통장에 적힌 잔액을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2,500만 원이었어요. 두 번째 통장에는 3,800만 원, 세 번째 통장에는 5,200만 원. 도대체 며느리가 돈 없어서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통장 내역을 보니까 더욱 충격이었어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우리 아들 월급보다 많았어요. 더 충격은 카드 명세서에 찍힌 금액이었어요. 사용 내용을 보니 백화점,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이런 곳에서 돈을 쓴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며느리 발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얼른 통장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며느리가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큰애는 어디 있어? 하고 물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왜 저렇게 많은 돈을 숨겨놓고 있을까? 그 돈은 어디서 온 걸까? 그런데 왜 나한테는 늘 돈 없다고 했을까? 다음 날 저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엄마한테 할 말 없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가 통장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니? 아들이 잠시 조용하더니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했어요. 저는 어제 본 것들을 아들에게 말했어요. 통장들, 그 안에 있던 돈, 명품 가방들, 비싼 화장품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져봐요? 그리고 유진이가 친구들한테 받은 선물을 가지고 왜 이러세요? 민수야, 그게 선물이 아니야. 통장을 봤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있더라. 엄마,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유진이가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일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한 돈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거든요. 민수야, 그런데 유진이는 너한테 늘 돈 없다고 하면서 엄마한테는 왜 숨기고 있는 거야? 엄마, 그건 유진이 나름대로 가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비상금도 필요하고요. 아들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며느리가 보여준 모습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들 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 있었고 며느리는 베란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언제 만날 거야?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는 매일 오고 남편은 의심 많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누군가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어요. 이번 달에 또 500만 원 받았어. 시어머니가 애 봐주고 집안일 해주니까 아르바이트비도 안 들고 줬네. 그 돈으로 우리 여행 가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며느리가 제가 무료로 손주 돌봐주고 집안일 해주는 것을 아르바이트비 안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유진이 전화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들은 내용을 모두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제 정말 선 넘으시네요. 남의 사생활을 엿듣기까지 하시고. 유진이는 친구랑 통화한 거예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돈은 유진이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이라고 했잖아요. 민수야, 그런데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해 주세요. 유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엄마가 맨날 와서 감시하고 물건 뒤지고. 유진이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아픈 거 모르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며느리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감시였다는 거예요. 제가 정성스럽게 해준 반찬, 손주 돌봐주는 것, 집안일 도와주는 것. 그 모든 게 며느리한테는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유진이도 엄마 보기 싫어해요. 그리고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정말 연을 끊겠어요. 아들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잘못된 일이었던 건지, 내가 정말 선을 넘은 건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며느리의 전화 통화 내용, 그 비밀 통장들.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며느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 아들이 뭔가에 속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 말대로 정말 친구들이 선물해 준 것들일까? 그 통장에 돈도 정당한 돈일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먹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기로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며느리가 정말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지 확실하게 알아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비록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했지만 그래도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었어요. 만약 정말로 며느리가 아들을 속이고 있다면 제가 나서서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아들 내 집에 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큰애가 감기는 다 나았을까? 작은애는 밥을 잘 먹고 있을까? 이런 걱정만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유진이가 또 몸이 아프대요. 그래도 와서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아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당연히 간다고 했죠. 손주들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런데 아들네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를 보니 뭔가 달라 보였어요. 예전처럼 어머님, 감사해요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왔네요 하고 끝이었어요. 며느리 표정도 예전과 달랐어요. 아픈 사람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애들 좀 봐주세요. 저는 좀 쉬어야겠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손주들과 놀아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했거든요. 아픈 사람이 쉬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응, 맞아. 또 왔어. 정말 짜증나 죽겠어.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저 얘기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고 왔는데 며느리가 아들한테 뭔가 심각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커서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민수야, 너 엄마 때문에 나 정말 힘들어. 왜? 엄마가 뭘 했는데? 엄마가 내 물건 뒤지고 내 전화 엿듣고.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살기 싫어.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 엄마 편 들 거야? 나 편 들 거야? 너 엄마 편 들면 나는 애들 데리고 친정 갈 거야. 그럼 너는 애들 평생 못 볼 거야. 제가 깜짝 놀라서 설거지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그 소리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설거지 조심히 하세요 하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던지. 아들이 유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했더니 며느리가 그럼 어머님한테 말해. 앞으로 우리 사생활 간섭하지 말라고. 아니면 정말 애들 데리고 나갈 거라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손주들을 볼모로 아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완전히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힘들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유진이가 엄마 얘기만 나오면 미쳐요. 어제는 엄마가 해준 반찬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은 먹기 싫다면서요. 아들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엄마 유진이가 제 통장을 다 관리해요. 제가 용돈을 달라고 하면 왜 필요하냐고 따져요. 친구들이랑 술 한 잔 마시러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해요. 민수야, 그게 무슨. 엄마 유진이가 그래요. 엄마 말 들으면 재산 다 뺏긴다고. 엄마가 우리 이혼시키려고 한다고. 그래서 엄마랑 연락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 엄마가 너희를 이혼시키려고 하겠니? 알아요, 엄마. 하지만 유진이가 정말 애들 데리고 가면 어떡해요? 유진이 부모님이 돈이 많거든요. 변호사도 좋은 사람 쓸 수 있고. 저는 애들 못 볼 수도 있어요. 아들이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며느리가 심어놓은 공포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민수야,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유진이가 더 화내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후로 아들은 저한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끔 문자로 엄마 잘 지내요? 이런 짧은 메시지만 보냈어요. 손주들 안부를 물어봐도 잘 지낸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2달쯤 지났을 때 아들 회사 동료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민수 씨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왜요?
우리 민수가 어떤데요? 요즘 회사에서 실수도 많이 하시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으시고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민수가 원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며칠 전에는 회사 화장실에서 우시는 것도 봤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는데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회사에서 힘든 일 있니? 아니요, 엄마. 별일 없어요. 하지만 아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술 많이 마시지 마라. 몸 상해. 엄마, 저 술 안 마셔요. 회사 사람들이 걱정하더라. 그러자 아들이 잠시 조용하더니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말순 어머님이시죠? 아드님이 응급실에 계세요. 빨리 오세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응급실에서 본 아들의 모습.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손목에 붕대를 감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누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클 것 같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아들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아들이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엄마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민수야, 왜 이런 짓을 했니? 엄마가 있잖아. 엄마, 저 이제 살기 싫어요. 유진이가 저를 미치게 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유진이가 매일 저한테 그래요. 내 엄마 때문에 나는 매일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엄마 편들면 애들 데리고 나간다. 내 부모님이 준 돈 내가 다 빼먹으려고 한다. 민수야.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진이 말대로 하자니 엄마한테 죄송하고 엄마 편을 들자니 애들을 못 볼까 봐 무서워요. 아들이 손목 붕대를 보면서 말했어요. 어제도 유진이가 그랬어요. 내 엄마가 또 우리 집안일에 간섭한다면서. 이제 정말 참을 수 없다. 내일 당장 애들 데리고 친정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유진아, 엄마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유진이가 정말 화를 냈어요. 너는 항상 엄마 편이야.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애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들이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는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유진이가 정말 애들 데리고 갈까봐, 저는 혼자 남게 될까봐. 그런 생각만 하니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옥죄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어. 엄마, 하지만 유진이는. 민수야, 유진이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하고 물었어요. 마치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유진아, 민수가 이렇게 됐는데 엄마가 어디 가겠니? 어머님, 민수는 제가 돌볼게요.
어머님은 집에 가세요. 며느리 말투가 정말 차가웠어요. 남편이 자살 시도를 했는데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유진아, 너 때문에 민수가 이렇게 됐잖아.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니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민수를 괴롭혔잖아. 엄마 편들면 애들 못 보게 한다고 협박하고.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그리고 아들한테 민수야, 어머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하고 물었어요. 아들이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더니 엄마 유진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아들이 직접 저한테 말했는데 며느리 앞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야, 너가 분명히 엄마한테. 어머님, 민수가 지금 많이 힘드니까 집에 가세요. 제가 돌볼게요. 며느리가 저를 가로막았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로비에서 밤을 새웠어요.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 가겠어요. 새벽에 며느리가 로비로 내려왔어요. 어머님, 아직도 여기 계세요? 응, 민수가 걱정돼서. 어머님, 민수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세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정말 애들 데리고 나갈 거예요. 그럼 민수는 더 힘들어질 거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아들이 자살 시도까지 했는데도 아직 협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진아, 너 정말.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어차피 민수는 제 편이에요. 어머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민수는 저를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를. 손주들을 볼모로 아들과 저를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그 공포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한 거였어요. 유진아, 너 정말 나쁜 년이구나. 저는 이런 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요양원 가시고 싶지 않으시면요 하고 말했어요. 요양원?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님, 민수가 어머님 모시기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민수한테 요양원 알아보라고 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악독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들도 속이고 저도 협박하고. 도대체 뭘 위해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우리 가족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내 아들이 죽을 고비까지 넘겼는데 이제 정말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늙은 애미라도 내 새끼를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젊고 머리가 좋아도 저도 70 몇 년을 산 사람이었어요. 이제 정말 며느리의 정체를 파헤쳐서 아들을 구해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 돈은 정말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든 걸 알아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며느리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제가 며느리를 몰래 따라가 봤거든요. 그 카페에서 며느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어요. 멀리서 봤는데 남자였어요. 그것도 아들보다 훨씬 잘생기고 젊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며느리가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며느리한테 뭔가를 건네주는 것도 봤어요. 봉투 같은 것이었는데 아마 돈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녹화했어요. 며느리의 불륜 증거를 잡은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그 남자와 헤어지면서 하는 말도 들었어요. 여보,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때는 더 좋은 곳에서. 응, 알겠어. 그런데 남편은 의심 안 해? 괜찮아. 시어머니가 애들 봐주니까 핑계 대기 쉬워.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손주들 봐주는 것을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는데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언제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든 걸 증거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이제는 정말 전쟁이라는 걸. 며느리가 내 아들을 망가뜨리고 있고 저까지 없애려고 하고 있다는 걸요. 그럼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고 기록했어요. 며느리가 언제 집을 나서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마치 사립탐정이 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3번은 그 카페에 갔어요. 매번 같은 남자를 만났고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요즘 핸드폰이 참 좋더라고요. 멀리서도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만나는 남자가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며느리와 그 남자가 하는 대화를 엿들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유진아, 이번 달에도 수고했어. 이거 받아. 남자가 며느리한테 봉투를 건네주는 거예요. 고마워.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의심해서 힘들어. 괜찮아. 곧 끝날 거야. 아파트 명의 이전만 끝나면 우리도 자유로워져. 아파트 명의 이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우리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말인가 싶어서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들한테 증여해준 그 아파트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너희 집 아파트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니? 엄마,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아파트요? 유진이 명의로 바뀌었어요. 뭐? 언제? 작년에요. 유진이가 대출받기 편하게 하려고 바꾸자고 해서요.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제가 아들한테 준 아파트가 며느리 명의로 바뀐 거예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민수야,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엄마, 별일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서류상의 문제라고. 아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마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동사무소에 갔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정말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아파트에 대출이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2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요. 저는 바로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요. 은행 직원이 말하길 며느리 계좌로 들어갔다가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했어요. 이 여자가 우리 집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빼돌린 거구나. 그때서야 며느리의 그 많은 비밀 통장들의 정체를 알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자세한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만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겠다 싶어서요.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며느리가 또 그 카페에 갔는데 이번에는 대화 내용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옆 테이블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엿들었거든요. 여보, 아파트 처분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 시어머니가 의심하고 있어서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그럼 언제까지? 한 달 정도만 더. 그때까지는 시어머니가 애들 봐주는 척 해야 해.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야. 맨날 와서 간섭하고 내 물건 뒤지고. 그래도 공짜로 애들 봐주니까 참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남편은 괜찮아. 요즘 이상해하지 않아? 민수, 걔는 바보야. 내가 뭘 해도 믿어. 애들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며느리가 제 아들을 바보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을 이용해서 아들을 협박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보, 나중에 이혼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아파트도 4명이고 애들도 내가 키웠다고 하면 돼.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받으면 꽤 될 거야.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처음부터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과 손주들, 그리고 저까지 모두 이용해 먹을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결혼 초기부터 착한 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저희를 속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평생 변호사 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재산 범죄예요. 아드님 모르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문제고 불륜도 명백한 유책 사유죠.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충분하면 당연히 이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 녹음 파일들, 통장 사본들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충분해요. 며느리분이 완전히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가장 중요한 건 아드님이 이혼 의사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본인이 싫어하면 어려워져요. 변호사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아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저는 아들한테 모든 걸 보여주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아들 내 집에 없을 때를 기다려서 아들을 만났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엄마, 또 유진이 얘기해요. 저 정말 힘들어요. 민수야, 이번에는 달라.
직접 봐. 저는 아들한테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손잡고 있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돈을 주고받는 사진. 아들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유진이가 바람 피우고 있어. 그것도 몇 개월째. 아니에요. 이건 유진이 친구일 거예요. 아들이 아직도 부인하더라고요. 저는 녹음 파일도 들려줬어요. 며느리가 여보라고 부르는 목소리, 아들을 바보라고 부르는 말, 이혼 계획까지. 아들이 그걸 듣더니 정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 유진이 목소리예요. 그래, 민수야. 유진이가 너를 속이고 있었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엄마, 그럼 유진이가 저를 처음부터 속인 거예요. 저는 아들한테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도 보여줬어요. 민수야, 너희 집 아파트로 2억 원 대출 받은 것도 알고 있니? 뭐라고요? 유진이가 너 몰래 대출 받아서 돈을 빼돌렸어. 아들이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엄마, 그럼 저는 완전히 바보였던 거네요.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유진이가 너무 교묘했던 거야. 그때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아들이 당황해서 저한테 엄마 어떡해요? 유진이가 들어와요 했어요. 민수야, 이제 끝장을 내자. 더 이상 속으면 안 돼.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았어요.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저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민수야, 뭐 하고 있어? 며느리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유진아, 앉아봐. 우리 할 얘기가 있어.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봤어요. 무슨 얘기요, 어머님? 저는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예요? 너도 알잖아. 내가 바람 피우는 사진들이야. 며느리가 사진들을 보더니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제 사업 파트너예요 하고 변명했어요. 그래? 그럼 이것도 사업이야. 저는 녹음기를 틀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아파트 처분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어머님, 이걸 어떻게? 유진아, 내가 우리를 얼마나 우롱했는지 다 알았어. 저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비밀 통장들, 아파트 대출 서류, 명예 이전 서류. 며느리가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것들이었어요. 유진아, 너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계획이었지? 며느리가 잠시 조용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며느리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독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이 아무리 증거를 가져와도 소용없어요. 아파트는 이미 제 명이고 아이들도 제가 키우고 있어요. 민수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엄마 편들면 애들 평생 못 봐. 그리고 재산도 한 푼도 못 가져가. 며느리가 아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이 달랐어요. 유진아, 이제 그만해. 나도 다 알았어. 뭘 알았다는 거야? 내가 나를 얼마나 우롱했는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아, 나는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미안했고 더 잘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너는 민수야, 사랑? 웃기네. 너 같은 무능한 남자를 누가 사랑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동안 감춰온 독설과 멸시가 쏟아져 나왔어요. 너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나한테 사랑을 논해? 내가 없었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애들 키우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다 내가 해준 거야. 아들이 그럼 엄마는?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하고 말했더니 며느리가 비웃으면서 시어머니, 그냥 공짜 가정부였지. 덕분에 베이비시터비도 아끼고 좋았어 하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공짜 가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정성스럽게 해준 모든 일들이 그냥 이용당한 것뿐이었던 거예요. 유진아, 너 정말.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독하게 나왔어요. 어머님, 이제 와서 뭐 하시려고요? 어차피 끝난 일이에요. 아파트도 제 거고 아이들도 제 거예요. 어머님과 민수는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때 아들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유진아, 이혼하자 하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혼하자. 나는 이제 너와 같이 살 수 없어. 아들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너한테 속은 내가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는 안 속아. 며느리가 민수야, 정말 그럴 거야? 그럼 애들은? 하고 협박했지만 아들이 애들도 데려갈 거야. 너는 유책 사유가 있으니까 하고 말했어요. 며느리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무슨 유책 사유? 불륜도 있고 재산 빼돌린 것도 있고 증거도 다 있어. 그때서야 며느리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 설마 변호사한테 갔어요? 그래, 갔다. 그리고 너 완전히 불리하다더라.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유진아, 이제 와서 빌어도 소용없어. 너는 우리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어머님, 제발.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당한 모든 것들, 아들이 자살 시도까지 한 것, 내가 공짜 가정부 취급받은 것, 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한 달 후 법정에 섰어요. 며느리는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저희가 가진 증거들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불륜 증거, 재산 빼돌린 증거, 가스라이팅 녹음. 모든 게 명백했어요. 판사님이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므로 원고 승소 판결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시원했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혼이 성립되면서 아들은 아파트도 되찾고 손주들 양육권도 가져왔어요. 며느리는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그동안 빼돌린 돈도 일부는 돌려줘야 했고요. 법정을 나서면서 아들이 저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씀을 안 듣고. 민수야, 이제 다 끝났어. 괜찮아.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유진이한테 속아서 엄마한테까지 그렇게 말하고.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피해자였어.
아들이 계속 울면서 엄마 앞으로는 정말 효도할게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드디어 제 아들을 구해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원래 어렵다고 나이 들면 자식들도 남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늙고 아들도 이제 어른이라고 해도 내 새끼가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구해줄 사람은 바로 이 늙은 애미 한 사람뿐이라는 걸요. 며느리가 아무리 전국 교활해도 제가 70 몇 년 살면서 쌓은 경험과 모성애 앞에서는 당할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을 지키겠다는 의지 앞에서는 나이도 힘든 것도 상관없었어요. 지금 저희는 다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아들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가끔 아들이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라고 하면 제 마음이 뿌듯해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며느리도 있고 나쁜 며느리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건 겉으로는 착해 보이면서 속으로는 독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결국 이긴다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내 자식을 지키는 건 부모의 본능이에요. 그 본능 앞에서는 어떤 교활한 상대도 이길 수 없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